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종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행복한 아이 부모가 만든다의 부모 역할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우리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앞서서 부모 자신이 부모 대기의 학습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또 우리가 이 초등학생 자녀 지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훈육의 문제죠. 그래서 훈육 중에서도 주로 아이들을 어떻게 꾸중하고 어떻게 칭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지도 과정에서 칭찬과 꾸중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칭찬, 꾸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칭찬까지 이야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꾸중과 더불어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저학년 지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지도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자녀 교육보다 부모가 먼저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일이겠죠. 또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 대한 학업을 잘 성취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활동이나 교과에 대한 학업을 잘 성취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죠. 그래서 이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숙제하기 싫어서 부모와 다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접하게 되시죠. 예.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죠. 또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거나, 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공부에 대한 어떤 이유, 목적이 분명치 않은 경우, 이래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 중에는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요즘 갈수록 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제대로 그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너무 주의가 산만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그런 것들이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도 지장을 주게 되죠. 또 아이들 중에는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컨대 숙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을 한다거나, 이런 컴퓨터 게임 문제로 인해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접하게 마련이죠. 이럴 때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가 상처받기도 하고 부모로서도 상처받기도 하고 참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부모로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역량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부모되기의 학습에 충실해야 된다. 그 한 이유로 우리가 가정이 갖고 있는 이제 교육적 기능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가정이 어떤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첫걸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을 만드는 최초의 장소가 가정이기도 하죠. 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교육학 및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게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건전한 자녀는 건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마련이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문제아는 바로 그 문제 가정에 있다 하는 말들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의 1차적 책임자는 우리 부모 자신이죠. 그래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잘 연계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가정에서 1차적으로 충실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내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학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행동은 가정의 산물이자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육의 책임자인 우리 부모 자신이 정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간 이 자녀의 행동은 가정의 산물이자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이 철저하게 부모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열이 참 세계 가히 1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참 대단하죠.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에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틀림없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 교육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뭔가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교육열로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녀 지도의 교육적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격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 중에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이 부모의 욕심이나 기대 때문에 자녀가 갖고 있는 흥미나 적성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를 상당히 강요한다거나 또 옆집 아이와 지나치게 비교하고 또 그런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좀 앞서 나가도록 상당히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경쟁적인 사회 이런 풍토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또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의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집 아이는 그 집 아이고 우리 집 아이는 우리 집 아이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좋지 못한 습성 중에 하나가 비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기 집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며칠 지나서 영순아, 너 수학 어떻게 됐어? 엄마 나 2개 틀렸어. 그래?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4개 틀렸는데 이번에 2개 틀렸대요. 그러니까 엄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네 친구 수키는 어떻게 됐어? 엄마 걔는 하나 틀렸대. 그래? 영철이는 올백 받았어. 뭐야? 그럼 영철이는 만점 받았고 수키는 하나 틀렸는데 넌 2개 틀렸단 말이야. 이거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수키 엄마는 영철이 엄마는 참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영철이가 다 맞은 거하고 수키가 하나 틀린 거하고 우리 집 아이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아이가 지난번 4개 틀렸는데 이번에는 2개 틀렸다는 거죠. 향상이 됐잖아요. 그 향상된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자꾸 더 잘한 아이와 비교해서 너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아이를 꾸중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럼 아이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우리는 형제 간에 비교하기 좋아하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잘하는 점이 뭔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개성이 뭔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 아이의 이런 원하는 점, 좋아하는 점, 잘하는 점을 찾아서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서 아이가 하나의 개체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게 해주고 그런 쪽에 자기의 어떤 개성과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요? 하여튼 우리는 너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다른 아이와 잘 협력해서 서로 상생하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집 아이를 물리쳐서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경쟁 풍토에서는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죠. 내 아이가 꼭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아이가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교육에서는 경쟁 논리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또래들이 서로 우정을 쌓으면서 서로 앞으로 미래를 짊어갈 미래의 인재로서 어떻게 서로가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개성과 적정을 잘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업의 삶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지나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이들 간의 우정을 깨트리고 서로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의 내 삶의 적군인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나칠까요? 또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공부 성적, 점수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고 좋은 성적 또를 강요하고 공부를 잘하기만을 강요하죠. 그러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왜 공부하는 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공부해라. 점수가 A 모양이니 지난번보다 떨어졌네. 어쩌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이 자살의 주 원인이 뭐냐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성적, 점수에 대한 심적인 압박감.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점수가 없는, 성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유서 쓰고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공부, 어떤 또 학원 공부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틈이 없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아이들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놀이 자체가 교육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의식 속에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이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어요. 놀 기회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부모 입장에서는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잘못된 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이라고 할까? 이런 부모의 일그러진 자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아이들의 아동의 개인의 삶은 없고 오로지 학습만 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습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릇되고 왜곡된 잘못된 교육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그러진 가정과 부모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모 교육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저희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또 너무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고 형제 간에 비교하고 또 뭔가 이렇게 경쟁적인 풍토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도로 아이들 중에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요. 나는 누군가를 위한 들러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재감이 없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인가 말이지. 이런 어떤 사회, 이런 풍토에 대해서 괜히 분노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짜증이나 화,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면 그것이 우울증, 더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중에는 이런 그 짜증과 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 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이니 군대 폭력이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공격적인 양상들, 또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참 부끄럽게도 자살률 OECD 국가 1위인 참 이런 우리 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비교, 경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가감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은 행복교육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교육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목적도 행복에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교육하고 아빠들이 밖에서 나가서 참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돈을 버는 까닭이 뭐예요? 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행복이란 삶의 만족도 더하기 긍정적 정서 빼기 부정적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슬픔, 어떤 분노, 어떤 비관, 어떤 낙담, 이런 짜증,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슬픔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슬픔이 없어야 되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 어떤 낙관, 감사, 어떤 탄력성,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껴야 돼. 과거의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적응 행동들을 완화하거나 그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분노나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고양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덜 느끼고 기쁨을 많이 느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삶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요.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자기 존재감이 생기고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IQ가 중요할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SQ가 중요하다. SQ가 뭐죠? 네. 사회적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어떤 그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이런 사회성 교육, 어떤 가치관 교육, 또 경제 소비 습관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좀 방치되고 너무 우리가 지식 교육, 성적, 점수에만 매달리는 이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회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잘 연결해주는 진로 교육이 중요하고 또 그에 앞서서 정말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탐색해 볼 수 있는 이 체험 학습이, 체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될 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교육열과 이로 인한 교육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그리고 아동관 형성이 참 중요하고요. 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지식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고 배양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아오면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부모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학창 시절을 통해서 부모 교육이라는 교과를 이수할 기회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든 모두가 부모가 되는데 그럼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고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식과 역량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학습하고 이런 걸 연습할 기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등학교나 대학 교과에,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또 고등학교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육과정 속에 이 부모 교육이라는 교과가 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이수할 기회가 없었고, 또 요즘에는 다 우리가 핵가족 사회잖아요. 이 핵가족에서 자라나서 어린아이들을 돌볼 경험이, 그런 기회가 없었죠. 우리가 과거에 참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고 또 부모가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일일이 자녀를 다 챙겨줄 수가 없었어요. 오빠 혹은 형, 누나, 언니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고 했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 핵가족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런 어린 동생들을 돌볼 경험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구나, 내 이세가 태어났구나, 이런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또 우리 아이가 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학부모가 됐구나, 이런 아기에 대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학교에 보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강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이랬다가 또 이거 아니래, 또 이랬다가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적이고 너무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자녀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은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 부모로서의 교육적 신념과 확신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요즘 아이들은 과거 아이들하고 또 다르고 또 이 사회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의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할 수 있죠. 자녀의 본보기가 되는 존재이고요. 아동교육의 가장 기본은 어른들의 본보기예요. 가정에서 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 발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의 사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라기를 바랄 것 같으면 우리 부모 자신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원하면 부모 자신이 책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장 훌륭한 아이의 보호자이고 제1의 교육자인 것이죠. 일찍이 공자께서는 이 명심보감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락마격 독서, 지요마격 교자라는 말을 했어요. 지락마격 독서,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음만 같은 것이 없고, 지요마격 교자, 지극히 중요하기는 자녀를 가르침만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명심보감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이 부모되기 학습에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화할 수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앞서서 부모 교육이 이제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좀 부모로서의 역량이 있는 부모와 이런 역량이 없는 부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더러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를 불러들이냐? 고 꾸짖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왜 우리 집에만 놀러 오느냐? 라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자녀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하고요. 또 자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비행의 싹이 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연령에서는 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돼서 소외당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기 싫어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반발하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이탈하는 경향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살아간다는 것이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박을 주기보다는 누구 왔니? 예. 그래.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집에서 놀거나 또는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그 기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싫어해요. 야, 네가 그 친구 집 가서 놀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남의 집 가서 놀려면 그 전에 남의 아이들이 내 아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역량이 없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꾸중하거나 또는 그 친구의 면박을 주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 적응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그런 것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정말 좋은 우정을 형성해서 또 서로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정말 친구라면 친구의 단점을 나쁜 점을 정말로 조언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가 역량이 있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일을 할 때 마무리를 못하는 습관이 있을 때 끝까지 잘해야지 이게 뭐니 너는 왜 항상 벌려만 놓고 흐지부지 하는 거야 그거 야단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이거저거 한다고 막 요런저런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역량이 없는 부모들은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잔소리,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부모가 의도하는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기는 어려워요. 또 부모의 잔소리가 없어지면 역시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이가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일을 완성해 보도록 그런 기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격려해줘서 아이가 그것을 끝까지 마쳤을 때의 그 즐거움을 스스로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완성감, 자기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이 배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 역량 있는 부모라면 이런 것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아이들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참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어떻게든 아이가 스스로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일을 힘들게 마무리했을 때, 완성했을 때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고 어떤 성취감, 자기 완성감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역량이 있는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자녀에게 책 읽기를 권유하면서도 책을 사주거나 독서 지도에는 무관심하거나 미흡하며 자신들이 어릴 적에 흥미있게 읽은 책만 골라주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렇게 책을 사다 줘도 이렇게 안 읽니? 책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기에 앞서서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같이 서점에 나가서 같이 책도 골라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책을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책을 읽고 뭘 느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지? 그 책을 통해서 너는 어떤 생각, 무엇을 느꼈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도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역량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육아서적, 어떤 동요와 동시집, 동화집, 문학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물을 많이 읽어둘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제대로 아이와 그 독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가 있고,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책만 골라서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책을 골라주고 자녀가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제 둘을 뒀다, 자녀가 아들 둘이다 혹은 딸 둘이다 이럴 경우에 큰애 방, 작은애 방, 방을 따로따로 두기보다는 공부방, 잠자는 방, 그래서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별도로 주고, 또 아이가 같이 잘 수 있도록 한 방에 침대를 2개를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해야 되고 옷장도 여기에 있고 한 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주의력을 흐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을 모든 가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방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쿠션도 깔아놓고요. 아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책만 사다 주고 책 읽으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역량이 있는 부모라면 이제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어떤 지식과 역량도 쌓아야 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부모로서 형성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와 더불어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알물 추구해 나가는 학습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모든 인간 병리의 근원은 바로 건전한 자녀 교육의 부재, 건전한 가정 교육의 파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뚜렷한 교육관과 아동관을 가지고 이 홈그라운드를 튼튼히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이 자녀 교육의 왕도는 없겠지만 자녀를 지도하기에 앞서서 부모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대에게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또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학교에 잘 대처해 나가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역량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시간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참 이 부모 교육이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부모 교육이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역량 있는 부모가 되도록 뭐 자격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육 수단이 칭찬과 꾸중이죠.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칭찬과 꾸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대, 칭찬대, 꾸중은 4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 4번 가르쳤으면 4번 칭찬을 해야 되고 꾸중을 2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이 어린이 교육의 가장 기본은 그 아이의 나쁜 점을 찾아서 꾸중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동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칭찬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같은 칭찬이라도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 잘된 칭찬일까? 우리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아이가 꾸중을 듣지 않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고 좋은 특성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꾸중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죠. 흔히 칭찬은 효과적이지만 꾸중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꾸중이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꾸중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꾸중이라고 한다면 그 꾸중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꾸중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꾸중을 어떻게 해야 꾸중 본래의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청주교육대학교의 이 박성희 교수가 쓴 책 중에 꾸중을 꾸중답게 칭찬을 칭찬답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꾸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더 자세한 것은 그런 책을 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좀 핵심만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가르침과 칭찬과 꾸중을 이 적절한 비율로 잘 활용해서 아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칭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칭찬이란 뭘까요? 자,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잘한다고 추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서 이 기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아이의 어떤 행동, 행위를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발표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런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존재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장점을 가리키는 거죠. 외모가 잘생겼다, 착하다, 성격이 좋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좋은 점이죠. 자, 여기서 추워주거나 기림이라는 것이 뭐냐? 자, 이러한 잘한 행동, 또 좋은 특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드러내서 높여주는 것을 추워주거나 기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칭찬이란 상대방이 갖추고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특성과 행동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서 높여주는 말이 이제 칭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긍정적 어루만짐을 제공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녀 자신이 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나 또 자신의 행동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데 칭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칭찬은 순수하게 아동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고요. 또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칭찬이 좀 더 우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칭찬은 칭찬받는 자녀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개별화의 원리. 또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칭찬, 또 칭찬받는 내용의 일관성, 칭찬하는 강도의 일관성을 가리키는 일관성의 원리가 있고요. 칭찬의 양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리가 있고요. 칭찬의 효과는 칭찬받는 내용과 이 칭찬 사이의 간격 또는 시간 지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의 원리가 있고요. 진지하고 순수하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는 이 진정성의 원리가 있고요. 또 칭찬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구체성의 원리가 있고요. 또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창의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그 중에 몇 개의 원리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좋다고 해서 모든 칭찬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칭찬하는가에 따라서 칭찬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원리가 개별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은 칭찬받는 자녀에게 이제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개별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 자녀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칭찬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녀의 성취 수준이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좀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이 우수한 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칭찬을 받을 기회가 많게 되고, 자주 칭찬을 받다 보면 별로 칭찬이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또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이 성취 향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칭찬의 어떤 좀 기준을, 그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사건건 칭찬하기보다는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업 우수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지도 조언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칭찬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좀 이제 학습 능력이 약하거나 학업이 부진한 그런 자녀의 그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칭찬을 받을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돼 있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학업 부진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약하고 자존감 수준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조그만 것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잘 포착을 해서 그런 걸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칭찬의 말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아이들에게는 언어적인 칭찬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꼭 껴안아 준다거나 또는 따스한 미소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아이들에게 아주 큰 용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칭찬의 원리 중에 개별화의 원리, 그래서 자녀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 또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칭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칭찬의 원리, 나머지 원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럼 꾸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에 있어서 이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